이번 열병식에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 방식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극초음속 엔진을 달고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이번에 열병식에서 두 가지를 중국이 다 보여줘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극초음속 활강만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극초음속 순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보여줄 만한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을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함정에 장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각종 군함의 숫자가 지금 미국 해군을 이미 넘어섰어요. 이 많은 함정에다가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이제는 미군을 좀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저희 심층 인터뷰 시간에서는 유독 시장 얘기보다는 미중 간의 갈등이랄지 아니면 북중러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중동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에이펙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은 계속 각 분야에서 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열병식도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면서 과연 또 동북아 지형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안들은 참 많습니다만 맞습니다. 제일 큰 나라부터 미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2기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예.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한다. 이게 일단은 그 의미를 보기 전에 이 전쟁부라는 게 예전에도 쓰긴 썼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 국방부의 역사를 보면 예.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네. 과거 이제 국방부란 명칭은 1947년 그때 생겼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전쟁부로 불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수행의 핵심 부서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국방부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1기 행정부 때는 이런 움직임이 안 보였는데 네.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미군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예. 이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의 장성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장성수 감축도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네. 또 한 가지로 이제 미군 가운데 장성수가 많았던 게 어디냐면 이제 미육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은 우리하고 조금 지휘 계통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령부들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가 이제 주한미군을 보면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별 4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지역 사령관들이 이제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미육군 장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사성 장군, 오성 장군 다 해봤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지금은 사성 장군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지휘관이 사성 장관이다 그러면 이 수발 들어야 될 사람만 뭐 정말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참모들을 비롯해서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성수 감축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국방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전쟁 수행. 뭡니까? 전쟁 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국방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비전문가로서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잘 지켜야지 느낌인데 전쟁부라고 한다면 좀 더 뭔가 액티브하고 공격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미국도 하겠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달 내에 미국의 이제 국가방위 전략 지침과 관련된 게 아마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과거와 달리 미 본토에 좀 더 집중하겠다.
미 본토에.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 외신 보신 분들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최근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근데 잘 보시면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 펜타닐. 네.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토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잘 보시면 대외 문제 개입 때문에 미군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줄이겠다. 미국의 국내 문제, 그러니까 마약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우리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지구방위대 역할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맥락에서 이제 자기들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뭐 불법 이민자 단속에 예. 지금 이제 미 육군 병력이나 해병대 병력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역할을 국내 치안이라든가 이런 마약 이런 데 하겠다라고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전 궁금한 게 미 본토에 집중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걸 네.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간섭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동맹국들의 네. 과거 미국이 했던 역할을 던져주는 거죠. 대신해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방비도 더 많이 쓰고 미국제 무기도 많이 사주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글로벌리 전반적인 추세인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유독 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배경을 봐야 돼요. 예.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금 이제 미국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네. 어게인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이 이런 대외 문제에 있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 2001년에 며칠 안 남았지만 9.11 테러 일어났죠. 네. 9.11 테러 일어나면서 아프간전 일어나고 이라크전 일어났잖아요. 특히 이제 아프간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이상 미국이 전쟁을 벌였어요. 네. 근데 성과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죠. 패주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각인된 게 많아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군사 개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손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네. 막대한 돈만 쓰고 전비만 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런 대외 문제에 있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중동 사태가 격화됐을 때도 한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나 우려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근데 약간 갸우뚱해지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좀 전쟁부로 바꾸면서 본토에 집중하겠다지만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뭔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약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힘을 통한 평화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또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이제 미 국방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이제 미국에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군내 다양성 논란이 꽤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동성애 관련된 부분, 예. 예를 들어 뭐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군인으로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은 여성 장군들을 진급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마가 입장들에 봤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 건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군내 다양성 없애고 안 그래도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없애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군대로 전환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부라는 그 이름도 거기에는 부합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봐야겠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전쟁부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변화는 없어요. 아, 간판만 바뀌는 거예요? 간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일종의 그런 호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됐든 전쟁부가 됐든 어찌 됐든 전쟁 수행과 같은 전쟁 수행을 역할을 담당하는 건 이 네. 부서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겠죠. 미국은 좀 다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가 잘 보시면 이제 군정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좀 약간 예외예요. 일단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거나 이런 미 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령관들이 다 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예. 수행 관련된 실질적인 작전 수행권을 들고 있고 군정권은 일종의 군사 행정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지금 전쟁부도 사실 군사 행정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뭐 크게 바뀐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마가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그런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참 이름에서 오는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네. 크게 변화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국방부에서 전쟁부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에서 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그 느낌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로 말씀드리면 북한도 2020년에 이 명칭을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은 이제 인민무력성이라고 그랬는데 예. 국방성으로 개명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통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전에 인민무력성 같은 경우는 되게 호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국방성으로 개명한 거 보면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국방부도 명칭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걸 먼저 한 나라가 있어요. 예,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기존의 국방부의 명칭을 군무부 혹은 군사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약간 요번에 이 미국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역할이 뭐 크게 뭐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역할이나 스탠스의 변화가 클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뉴스들은 계속 나오겠죠. 변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는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열병식 얘기, 그러니까 전승절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전승절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포인트나 아니면 이전부터 이건 참 관전 포인트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갔을 때 네. 그때도 라이브로 거의 한 1시간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요번에도 제가 갑자기 이제 사실 그 전승절 벌어지기 전주만 해도 네. 국내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 간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년 한 10년 만에 제가 새로 해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라는 음. 걸 좀 느꼈고 특히 지금 이제 미래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게 다영역 작전입니다. 다영역 그러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전쟁의 영역을 크게 이제 5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영어로 하면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가 이제 싸우는 영역이 3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육해공. 그렇죠. 근데 지금은 5가지 정도로 봅니다.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열병식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중국이 이 5개 영역에서 급속도로 굉장히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 줄여서 A2D2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만큼 있는데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런 들어오는 전력들을 차단해내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을 노리는 네. 뭐 탄도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은 많은 수의 그런 대함 탄도 미사일들을 전력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열병에서 좀 제가 눈여겨본 건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 방식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극초음속 엔진을 달고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열병식에서 두 가지를 중국이 다 보여줘요. 아.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극초음속 활강만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극초음속 순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보여줄 만한 결과물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을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중국 해군의 함정에 장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뒤에도 제가 설명드릴 테지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중국 해군의 함정 숫자가 그러니까 각종 군함의 숫자가 지금 미국 해군을 이미 넘어섰어요. 네. 근데 이제 각 함정의 크기, 이제 배수량은 아직도 미 해군이 1등입니다. 네. 왜냐하면 10만 톤 이상 되는 항공모함이 미국이 11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중국도. 네. 근데 함정의 숫자는 중국이 앞서 있는데 이 많은 함정에다가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이제는 미군을 좀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 이외에는 그러면 어떤 이번에 워낙 첨단 기술이나 첨단 무기 공개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로는 무인 체계들도 육해공 다 나왔어요 이번에. 무인 체계? 네. 그러니까 드론 이제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인 무기 체계들이 육해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이런 에어쇼, 뭐 에어쇼는 보통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도 같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2012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좀 조잡하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2012년에 중국의 산업을 생각하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갔던 게 2016년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제 무인 무기 체계 얘기도 했지만 네. 레이저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어요. 레이저 무기들도.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대규모 군집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막 때로 이렇게 쓰는 네. 지금 무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사실 뾰족하게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효과적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이제 EMP 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형 안테나를 이용해서 한 방에 넓은 면적에 쏘는 거예요. EMP를.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집 드론은 그렇게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열병식에 이제 많이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들고 나왔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발전하는 IT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방위 산업에 녹아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결국에 이것들은 다 미국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 25년도 전승절 열병식 전에 2019년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예. 2019년 이제 국경절 열병식,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창설을 기념한 국경절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일부 영역, 그러니까 육해공, 뭐 우주, 요족, 뭐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전자전공과 일부 앞서는 것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 보여주지 못한 차세대 무기들을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다라는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네. 키우고
한번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그 속도는 정말로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의 중국이 쏟아붓고 있는 방산 매출 규모랄지 아니면 뭐 조선 건조 능력도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떤 첨단 무기들까지 공개가 되니 당연히 미국 측에서도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게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 3년임 확정 이후에 예. 첫 열병식이었죠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중국몽. 중국몽. 그다음에 네. 이 중국몽을 뒷받침하는 게 강국몽. 강국몽 맞아요. 그러니까 강국몽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 방위 산업에 어마어마한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민군 융합. 민군 융합이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시크 충격 한번 받았죠. 네.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방위 산업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3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탑10 방위 산업 기업에 중국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의 방위 산업 업체가 3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방비도 지금 사실 세계 2위예요. 네. 그런 이제 펀드멘탈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얘기하는 게 27년에 이 강국몽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을 시키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27년 대만 침공설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강군몽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미국에 던져준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면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우방국들한테 계속 압박을 넣고 있지만 그러면 중국의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앞으로 각국의 군비 경쟁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특히 네. 러우 전쟁 때문에 맞아요. 이제 촉발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더 이상 우리한테 뭔가 의지하지 말아라.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켜야 된다는 자강론이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방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열병식에서 어떤 AI와 관련된 무기랄지 아니면 그런 뭐 특이점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전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인 무기 체계와 무인 무기 체계가 얼마만큼 연동이 돼서 작전을 수행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열병식 때 이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성능을 가진 무인 전투기 2종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미국은 물론 이제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CCA라고 유무인 복합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2개사가 경쟁 중인데 제네럴 아토믹하고 아마 안두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두릴이 만든 요 CJ기들이 지금 이제 비행을 하나는 했고 하나는 준비 중인데 요번 열병식 때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열병식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쓰고 있는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어요. 예. 그런 거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떨어지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전력화, 그러니까 군에 배치 가능한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죠. 알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어찌 보면 또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열병식이었을 테고 미국은 뭐 앞에서 저희가 전쟁부로 바뀌는 부분 열병식 얘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나왔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대화하면서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뭐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력 수에는 집착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인 겁니다. 병력 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미군은 많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주한미군의 물론 이제 미 국방부는 한번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주한미군 감축 관련된 네. 얘기들이. 근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양보다 질 얘기하는 걸 봤을 땐 수를 줄일 수는 있다라고 음. 좀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가 나오면 또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양보다 질이 되면 수는 줄어드는데 예, 방위비 분담금은 더 늘어납니까? 그렇죠. 질이 높아지면 더 비싸집니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도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 관련돼서도 그렇죠.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미국제 무기 많이 사라라는 압박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지만 미국제 무기를 뭐 갑자기 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무기 획득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획득 절차 안에는 경쟁을 통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소스 단일 무기 체계를 놓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절차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사실 이제 전전 정부 때도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잘 보면 언론에서는 뭐 수십조 미국 무기 산다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산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네. 왜냐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출범했지만 5년 안에 이 무기를 뭐 확 도입을 한다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네.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무기 얼마만큼을 사기로 서로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꼭 들어가던데 실제로는 그 쉽지 정도로는 않습니다.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군이 필요한 해외 도입 무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 들여오거나 뭐 유럽에서 들여오거나 그런 사업을 만드는 데만 뭐 최소 3년, 최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을 뭔가 이제 국회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받고 이게 행정적 절차가 오래 걸려서 예. 그렇게 말처럼 뭐 빨리 사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례 뭐 과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1980년대나 이런 때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이제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야 사 하면 사야 되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과장된 성격의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 해외 도입 관련된 사업 만들어도 결정은 어찌됐든 다음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부에서 뭐 많이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도입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전전 정부나 전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도입이 가능한 무기 사업이 지금 한 3-4개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이제 음.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생색을 내는 거죠. 우리는. 그러겠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면 또 하나 얻게 되네요. 그리고 그 전승절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서 또 되게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북중러 관계가 얼마나 다시 돈독해지고 여기서 얼마나 상징성 있는 사진이 찍히며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7월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참 이제 시진핑 일각설 관련된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맞아요. 겁니다. 네. 7월 달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러 이제 중국 내 여론을 좀 살펴보러 한번 갔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시진핑 공고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번에 열병식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시진핑의 권력은 공고하다. 공고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열병식에서 많이 놓친 게 지금 잘 보시면 이번 열병식에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안 보였어요. 보통 이런 뭐 열병식 할 때 그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이 다 이렇게 그 천안문 그 막루에 예.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잘 보시면 후진타오가 안 보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원로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걸 약간 제가 봤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북중러 정상이 거의 뭐 냉전 이후 네. 처음으로 이렇게 다 모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 진짜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7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김정은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오히려 북러 교류가 더 많으면 그쵸. 많았지. 예. 그래서 이번 참석한 걸 봤을 때는 뭐 우리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뭐 몇 주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안미 경중 많았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러 경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다가 안보는 러시아, 이제는 안보는 경제는 러시아, 중국, 경제는 중국. 북한도. 음.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안미 경중을 벗어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스탠스가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왜냐하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배제하면서 우리도 점점 떨어 나가는데 반대로 북한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북한의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예. 북한의 주요 이제 달러 창구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이란, 네. 두 번째가 중국이었어요. 아. 근데 중국이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북중 접경 지역 무역도 많이 막아놨었고 달러가 들어가는 걸 많이 차단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뒤에 나중에 좀 봐야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와 관련돼서 뭔가 일정한 소득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한 건 사실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에너지라든가 예. 식량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러시아에서 루블화 받아봤자 이거 아무 쓸모없는 돈이에요. 예.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전승절 열병식 참가한 걸 봤을 때는 달러를 북한으로 유입하는 걸 좀 풀어달라라는 메시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여러 전문가 분들께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어서 근데 전문가 분들마다 약간 그 해석이나 스탠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 지금 북한은 예. 어떻게 보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크게 나뉘는 게 한쪽은 너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약간 아버지와 아들 느낌으로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컨트롤 밖으로 나가진 않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반대쪽은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거슬리겠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교류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중간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두 가지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운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북중러가 모였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북중러 3국 정상이 회담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이 물론 이제 북한을 초대를 했지만 김정은을 초대했지만 북중러로 묶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북중러의 아주 독특한 외교 관계 때문이기도 해요. 과거 냉전 시절에 보면 북한이 어쩔 때는 소련 편에 한번 서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안별로 필요할 때는 북한이
저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면 또 굳이 이렇게 또 음. 가깝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러가 가까이 이렇게 밀착되고 특히 이제 러우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고 이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륙 국가들의 사실 딜레마기도 해요. 이게 우리처럼 이제 한미 동맹처럼 해양 국가, 그러니까 미국은 바다로 사실 일어선 선진국이죠. 네. 그런 나라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데 북중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중국과 소련은 국경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 그 속내를 보면 중국을 그렇게 막 혈맹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관계예요.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네네. 관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옛날부터 그런 걸 너무 자주 해왔기 때문에 뻔히 알죠. 북한, 러시아 다 알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종전을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정말 이제 미국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의 그 중립적인 스탠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근데 어쨌거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북중러의 협력은 강화됐다고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지금으로서는. 다만 이제 중국은 그렇게 묶여 하는 건 달갑지 않다. 달갑진 않아 하는데.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북중러가 한쪽으로 묶여서 협력을 강화하고 결국 반대쪽에는 이제 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예. 이렇게 묶여 있는 옛날부터 뭐 이거는 꽤 됐습니다만은 쿼드 예.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면 여기 뭐 아시아판 나토랄지 이런 네. 얘기들도 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보였죠. 바이든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고. 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걸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이렇게 예. 좀 잘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드라는 그런 큰 그림을 봤을 때 인도하고의 관세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하나의 축이니까 인도가. 네. 그리고 미국이 한 지난 10년간 계속 얘기했던 게 인도 태평양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세 관련돼서 지금 인도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열병식 전에 이제 뭐 브릭스라든가 그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 방문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미국의 그동안 해왔던 이 개념이 깨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중국에 확 붙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도 지금 뭐 국경 문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도 내 여론들을 보면 굉장히 반중적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인도도 그렇진 않을 텐데, 근데 분명한 건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보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던 쿼드는 금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의 스탠스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자 외교, 그 전에 뭐 얘기 나왔던 전략적 모호성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들에 저는 100%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맹들을 계속 묶으려는 노력을 그렇죠. 많이 해왔죠. 예. 근데 지금은 동맹은 크게 중요치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미국에 투자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맹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그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살기 박해졌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세계 최대의 시장은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계속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앞서도 제가 안미 경중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안 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점점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거를 시각을 바꿔서 바이든 때도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항상 우리들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야 중국이야 줄 똑바로 서라는 협박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거를 지양하고 네. 좀 각자의 경제적 이득만 생각을 한다면 네. 오히려 우리로서도 굳이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경제 안보적으로 이득을 얻어가고 중국과도 굳이 단절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다시 한번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중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특히 이제 백화점 가면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백화점 가보면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와 LG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자리를 샤오미나 화웨이가 다 지금은 다 메꾸고 있어요. 갈수록 없어져요. 삼성전자와 LG 뭐 이런 걸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만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자제품이 됐든 네. 중국 내수시장 가져가봤자 경쟁이 안 돼요. 이게 뭐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그렇고. 예, 전기차도 지금 상황이 네. 그렇고 저도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처럼 과거의 영광, 중국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경제적 성과들은 이제 좀 잊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리고 더 이제 시장 진출하기도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그랬죠. 선호됐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제품들이 그 자리를 하나씩 뺏어왔고 네. 지금 딱 가보면 중국이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러니까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고서라도 네.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이나 시장의 성격을 봤을 때도 굳이 이제 중국 쪽으로 그렇죠. 계속 확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경쟁력이 없죠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걸 빌려서 말하면 안미 경미가 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경제는 중국이다 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옛날의 기억, 우리의 옛날의 기억이고 90년대, 2000년대 기억이고. 네. 제가 이제 7월에 가서 거기 이제 계신 우리나라 특파원분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전승절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우주 개발에만 네. R&D 인력이 23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0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것도 다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야 우리는 유독 적은 편이고 네. 그쪽은 유독 많은 편이고 23만 명, 하니까.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지금 60만 명이에요. 네. 중국은.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오히려 전통적인 이제 그런 우리 동맹국 시장을 이제는 더 중요시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 분야별로 또 따지고 보면 중국 시장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에이펙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네. 곧인데 다음 달에 10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금 외신들 보면 트럼프는 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올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오면 대박인데라는 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변수가 네.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에이펙에 뭐 시민이 올 수도 있다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하면서 네. 김정은이 왔잖아요. 네.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 이거는 좀 미지수가 돼버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 미지수가 됐다고요? 네. 왜요? 그건 지금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북중러로 이렇게 묶이진 않았지만 예. 이번 열병식 때 이제 삼국이 정상회담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약간 지금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 사실 의도했던 바는 뭐였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하는 거였어요. 열병식에 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면 그럼 이제 한국 대통령도 오고 다 오지 않겠냐, 미국의 동맹국들도 같이 오지 않겠냐. 아니 어떻게 중국 열병식에 트럼프가 가요? 약간 그런 극적인 뭔가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도 그때 타결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트럼프 대통령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랬던 건 그거예요. G2 네. 세계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다라는 거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올 상반기만 해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되게 블록화돼 버려요. 깨졌죠 지금 상황은. 이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반반이지만 오히려 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자 회담을 그렇게 썩 싫어하죠. 좋아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기 행정부 때도 나토 회담 가서 거의 그냥 깽판 수준의 일을 벌였고 네, 네. 막 또 뭐 그 유럽 정상들 뭐라고 하고 또 유럽 정상들도 약간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그런 사진들이 찍혔죠. 되게 오묘한 네, 상황들이 네. 많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좀 그거예요. 에이펙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진핑과 김정은 사실 제일 낫고 지금. 네, 그렇죠. 왜냐면 이 국가를 오늘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올 와봤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가론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시진핑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외신에서도 이제 트럼프는 한국 갈 준비하고 있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한중 정상이 또 만나가지고 회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10월 에이펙에서 두 사람이 꼭 만나야 될 필요는 지금 그러면 없는 겁니까? 양쪽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자 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과연 다자 회담에서 풀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을 따로 해서 풀지, 따로 이벤트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를 보겠죠. 근데 이제 양쪽 다 봤을 땐 다자 회담에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별도의 회담을 통해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좀 에이펙 관련돼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금 이제 참석자 여부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에이펙에서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지난해 이런 약간 정치적인 굉장히 혼란을 겪었잖아요. 네,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실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지금 이제 정상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복원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제가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도 많이 뛰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불안 요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정치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불식시키는 거. 오히려 거기에 더 방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좀 싶고요.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올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겠지만 과연 그 다자회담에서 우리가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잘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발휘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탄핵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은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가 저는 이번 APEC 이라고. 에이펙이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 어쨌거나 트럼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관세 문제도 사실 아직 뭐 타결된 건 없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얘기 또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것도 뭐 100%다 확정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중간 단계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제 깜짝 이벤트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지금 우리 조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갑자기 깜짝스럽게 또 우리 조선 기업들을 아 조선소 방문하고 뭐 그런 거요. 방문도 있을 수 있고 아,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뭐 천연가스 개발 등 이런 거 하려면은 네. 우리 조선 업체들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가 돼요. 거제 가나요? 그러면 거제가 됐든 울산이 됐든 뭐 아. 그런 돌발적인 이벤트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 한미 정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스가 프로젝트 예.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된 어쩌면 돌발 좀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좀 살짝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이벤트고 또 미국의 필요를 우리는 이미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번에도 뭐 에이펙에서 구체적으로 단판이 나진 않겠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하는 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건 확실하지가 않지만 일종의 이제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약간 전달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위 분담금 많이 올려달라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협상 결과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미국 무기 사준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히려 저는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는데 관세나 이런 거는 사실 변수라고 봐요. 어떤 또 돌발적인 또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 내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공장 관련된 건설 뭐 관련된 사람들도 갑자기 체포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LG엔솔이랑 현대차랑 공장이 그래서 이제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또 뭐 SNS로 이상한 거 올려버리면 네. 회담 분위기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보면 예상했던 판을 뒤엎는 행동을 자주 해요. 그 새로운 판을 자꾸 본인이 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돌발 변수 저는 그걸 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의 돌발 변수는 갑자기 참석하기 전에 또 이상한 거 또 SNS 통해서 올리고 그러면 오히려 에이펙 정상회담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떤 협상 전략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본인의 그 지지 세력에 대한 맞아요. 어필인 거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참. 에이펙이 한편으로는 네.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의 피날레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예, 트럼프 예, 변수입니다. 변수가 너무 크다. 예, 불안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미국과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 그리고 MRO 사업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 이 외에 다른 가능성들도 혹시 더 있습니까? 일단은 MRO가 핵심이라고 그게 봐요. 제일 크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예를 들어서 이런 MRO 시설들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이 계속 높아졌을 텐데 네. 이걸 미 본토에다 계속 줬단 말이에요. 미 그쵸. 본토에 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무슨 장비를 고치러 가려면 미국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 이게 뭐 조선 관련된 MRO도 있지만 지금 미 공군이라든가 미 해군 MRO 말고도 미 공군이라든가 미 육군 MRO도 사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좀 주목하는 새로운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지금 한국만 가장 많은 미 육군 병력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선 이외에도 뭐 미육군 관련된 미군 관련된 MRO도 좀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에이펙에서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스탠스는 네.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핵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펼칠지도 궁금하긴 하고 네. 미국도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네. 물론 이것도 에이펙에서 뭐 다 얘기가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우리의 스탠스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북한은 지금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국가론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어떤 그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대화의 그런 끈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한반도에 원치 않는 긴장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전전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찌 됐든 북한과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었었고 네. 다만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약간 좀 서로 이제 약간 강경 모드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다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만 이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도 사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과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자꾸 친하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근데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트럼프와의 대화가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왜냐면 지금 러시아가 많은 부분을 해주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겁니다. 러우 전쟁이 어떻게 휴전이나 종전이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도 스탠스가 바뀔 거고, 네. 북한도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 필요한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을 해야겠지만, 지금 잘못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끝나기 전에 북미 대화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북한과의 일종의 소통 채널은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핵 문제 관련돼서는 급격한 진전이나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더라도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과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노벨 평화상까지 가려면 네. 북한을 어느 정도는 핵 보유 국가 그리고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해줘야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만나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흘러가서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잘 보시면 대외 문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예.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란 갑자기 공습했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할 때. 그렇게 순간적인 어떤 결정으로 상황을 뒤집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보시면 선거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전화 몇 통하면 다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랬죠. 지금 굉장히 지루하게 끌고 있어요. 계속 네.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북한 핵에 대한 해결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스탠스라면 굳이 지금 북한이 미국을 만나고 네.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양쪽 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제스처는 취하지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에이펙에서 어떤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상정을 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에이펙 정상회담 볼 때도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로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